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한국이 동해 바다 밑에서 140억 배럴 규모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사우디는 불가능하다며 코웃음 쳤고, 러시아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IEA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이 실제 데이터를 공개하자 그 모든 거만함이 공포로 바뀌었죠. 도대체 무엇이 30년간 세계 에너지를 지배해온 거대 권력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을 뒤흔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파리 IEA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3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을 분석해온 수석 분석관 마이클 톰슨. 그게 바로 저입니다. 노르웨이 북해 유전에서 12년간 CTO로 일하며 바다에서 나는 자원이라면 모두 꿰고 있다고 자부했죠. 회의 주제를 보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의 동해 에너지 프로젝트 긴급 검토. 한국이요? 삼성, 현대야 물론 대단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글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무슨 에너지 혁신을 이야기할까요? 12층 극비 회의실에는 전 세계 에너지 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차관 압둘라 알팔리흐, 러시아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회장, 미국 에너지부의 데이비드 존슨 국장. 하지만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오늘은 재미있는 코미디나 한 편 보겠군 하는 식이었죠.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며 수없이 본 패턴이었거든요. 자원 없는 나라들이 가끔 혁신적인 기술 발표를 하지만 결국엔 모두 실험실에서 끝나는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노르웨이 에퀴노르의 올레 한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북해에서 50년간 기름을 뽑아온 노르웨이가 한국에게 배울 게 있겠냐는 식이었죠. 독일 대표도 비슷한 반응이었고 심지어 미국 대표조차 어깨를 으쓱하며 한번 들어보자는 태도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는 쪽으로 흘러갔죠. 설마 삼성에서 에너지 반도체라도 만들었나? 아니면 현대에서 에너지 생산 자동차라도 개발했나 하는 식의 농담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유로움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원은 없는 나라. 그저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오전 10시 정각,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혜양 박사와 KAIST의 김에너지 교수. 저는 그들을 보며 또 교수들이 논문이나 발표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의 태도가 뭔가 달랐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없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보통 이런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다들 떨리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박 박사는 간단한 인사말을 건넨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동해 대륙북 메탄 하이드레이트 최종 확인 매장량 1,400억 입방미터, 원유 환산 140억 배럴? 140억 배럴?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140억 배럴. 급하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확인 매장량과 거의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카타르 전체 매장량보다 많고 쿠웨이트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죠.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사우디 차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고 러시아 밀러 회장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를 반복하며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박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지난 3년간 7개의 독립적인 국제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 노르웨이 석유관리청, 영국 해양기술연구소, 독일 해양과학연구소. 그가 말하는 기관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름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IEA 산하기술검증팀입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였거든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IEA 기술검증팀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검증했다고.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손이 떨리며 노트북을 열어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울릉분지 심층 지질 구조 분석 및 검증, 동해 대륙북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포도 정밀 검증, 차세대 해양 자원 추출 기술 타당성 검증, 무려 47건의 검증 프로젝트가 있었고 모든 문서에 제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걸 그냥 한국 대학의 학술 연구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거죠. 각 문서를 열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검증 결과가 기술적 타당성 매우 높음, 상용화 가능성, 긍정적, 환경 영향 최소화, 안전성 확보 같은 최고 등급 평가들로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모든 문서 말미에 적힌 특별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의뢰기관 요청에 따라 언론 공개 금지,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 기밀 유지 협약 적용, 한국 측에서 절대 비밀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부하 직원 데이비드가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프로젝트들이 모두 제가 직접 승인한 것들이라는 내용이었죠. 한국 측에서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었다는 것도 기억나더군요.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온 검증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학술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저는 그냥 일상적인 기술 자문 정도로만 여겼던 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3년 동안 제 코앞에서 제 승인을 받으며, 아니 제가 직접 검증해주면서 조용히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에너지 혁명에 직접 도장을 찍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우디 차관이 벌떡 일어나서 검증 기관들에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박 박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검증 보고서는 언제든 공개 가능하다고 차분히 답했죠. 다만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이유는 검증을 의뢰한 한국에게 공개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자신감, 경험, 전문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매장량이 많다고 해도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여전히 꿈의 자원일 뿐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자원이지만 실제로 경제성 있게 추출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일본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20년간 연구에도 상용화에 실패했고 미국도 포기했고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포기한 기술이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극저온 고압 상태에서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출하는 순간 기체로 변해버려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김에너지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전 세계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 실패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프로젝트,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캐나다의 맥켄지 델타 프로젝트, 모두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들이었죠. 실패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추출 효율의 한계. 둘째, 경제성 확보 실패. 셋째, 환경 안전성 문제.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가 포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김 교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국형 메탄 하이드레이트 추출 기술 KMHD 개발 완료. 기존 일본 기술 대비 추출 효율 600% 향상. 600%라는 숫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기술도 추출 효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의 6배라는 건 90%에 가까운 효율이라는 얘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예상 생산 단가 배럴당 35달러라는 발표였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이 80달러인데 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러시아 밀러 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실험실 성공과 실제 현장 적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항의했지만 김 교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들을 한국이 해결했다고 하면서 핵심은 융합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건 울릉도 남동쪽 해상에 건설 예정인 실증 플랫폼의 정교한 3D 설계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설계도는 개념도 수준인데 이건 실제 건설이 가능할 정도로 세밀했어요. 현대중공업의 세계 최고 수준 해상 플랫폼 기술,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 AI 센서 시스템, 한국전력의 40년 원자력 안전 기술을 하나로 결합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LNG성 건조로 축적한 극저온 기술이 핵심이라고 했죠.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각각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 박사가 다음에 보여준 슬라이드를 보고 저는 정말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현재 KMHD 기술 공동개발 및 투자 공식 요청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세계 지도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무려 15개국이나 되었거든요.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미얀마, 대만,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칠레까지.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일본이었습니다. 한국과 그렇게 사이가 복잡한 일본이 왜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까요? 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한일 에너지 기술 협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지시했다는 거였죠.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에너지 안보만큼은 협력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해외 투자 유치액이 300억 달러, 추가 투자 의향서를 보낸 국가들까지 합치면 총 800억 달러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중동 유전 개발 프로젝트 규모였어요. 특히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는 발표에 사우디 차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국부펀드에서 접촉해왔다는 거였거든요. 사우디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자신들과 경쟁할 준비를 마친 거냐고. 하지만 박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한국이 사우디에게 제안을 한다고. 김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의 세계 최고 수준 석유화학 기술과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을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 사우디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최대 산유국에게 협력을 제안하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도 결국은 화석 연료잖아요.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COE는 나올 텐데. 김 교수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MHD 기술의 진짜 혁신은 탄소 제로 순환 시스템입니다. 크린의 복잡한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COE를 100% 포집해서 다시 해저에 저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해저의 COE까지 함께 빨아들여서 저장한다고 했죠. 이건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용할수록 대기 중 COE가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해저 지반도 더 안정화되고 새로운 해양 생태계까지 조성된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꿈꿔온 기술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으면 당연히 독점하려고 할 텐데. 김 교수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독점할 생각이 없다고. 한국 할머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서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정칭의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정의 철학. 이게 무슨 에너지 기술 발표에서 나올 얘기인가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이 IMF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를 했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그때 배웠다고 했어요. 진짜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못 버틴다는 것을.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모든 나라가 안전해야 한국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서구의 에너지 기업들은 모두 독점과 지배를 추구해왔는데 한국은 공유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존슨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어떤 조건으로 공유하겠다는 건지 물었죠.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수십조 달러 가치의 기술이었거든요. 김 교수가 차분히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환경보호 기준 100% 준수. 둘째, 생산 수익의 10%는 가난한 나라 에너지 지원에 사용. 그리고 셋째, 김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할 것. 겸손. 에너지 기술 이전 조건이 겸손이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조상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만한 자는 하늘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로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려는 국가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밀러 회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엄청난 기술로 세계 패권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거냐고. 박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패권은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한국은 분단된 나라이고 70년간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온 한한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더 잘 안다고. 혼자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의 전파였거든요. 하늘 정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 주고 싶은 진짜 선물입니다. 라는 말에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파리 호텔 방에서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니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로 세상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를 무기로만 봤던 제가 에너지를 약으로 보는 사람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30년간 에너지 전쟁의 분석가였던 제가 이제 에너지 평화의 설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3개월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제협력 수석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청정 에너지 협력 로드맵 2030의 2050 수립이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20개국,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청정 에너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지난 15년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이것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에너지 독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15년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KMHD 기술이었던 겁니다. 6개월 후 저는 첫 번째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남아 해양 에너지 연구 협력체가 출범한 거였죠. 한국의 KMHD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하나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각 나라의 해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이 네트워크에 합류한 거였어요. 독도 문제로 갈등하던 한일 양국이 에너지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정밀 센서 기술과 한국의 추출 기술, 대만의 반도체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더욱 진보된 KMHD 2.0 기술이 탄생했죠. 2년 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온 거였죠. 청정 에너지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예비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에너지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통합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꿈꾸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혁신이 아니라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이었던 거죠.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민족이기에 에너지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가치를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한강변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에는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유람선들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죠. 연기도 없고 소음도 없이. 강변 산책로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충전되는 전기 자전거들이 달리고 있고 한강공원의 모든 조명은 풍력 발전으로 켜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노르웨이 북해에서 처음 석유 시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것이 인류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바다와 공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기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꿈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술의 힘이 아니라 철학의 힘이었죠. 혼자 잘 살기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의 철학. 가진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깨달음. 여러분, 저는 30년간 틀렸습니다.
에너지는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140억 배럴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한 칸을 정식으로 바꿀 줄 아는 민족이 세상을 바꿀 에너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분단의 아픔을 평화의 에너지로 승화시킨 거죠. 지금 전 세계 89개국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철학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경쟁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독점을 공유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2035년으로 앞당겨진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KMHD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조차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면서 국가 간 협력이 늘어나고 분쟁의 위험이 감소하고 있어요.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에너지 자원 때문에 고통받던 나라들이 하나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혁신입니다. 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아니라 에너지를 통한 협력의 가능성,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깨달음. 저는 30년간 에너지 경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래는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만들어간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에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신과 한흔이 만든 에너지 혁명,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이었습니다.